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26년입니다. 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벽을 넘었습니다. 429조 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딱 1375억 원만 깎였습니다. 더구나 최고 세율을 올리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특히 법인세 세율이 올라간 건 1991년 이후에 26년 만의 일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정부는 소위 작은 정부를 지향했었지요. 세금을 낮추고 또 시장 기능을 높이면 모두가 살기 좋아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대로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게 소위 큰 정부입니다. 양극화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더 해야 한다는 판단인데요. 이런 판단에 따라서 새해 예산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로 편성했고 그 목표한 만큼의 실탄을 거의 다 확보한 셈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총을 잘 쏘는 실력, 큰 살림을 하는 실력일 겁니다. 작은 살림이야 쉽게 할 수 있겠지만 큰 살림은 결코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 정부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사실은 정부의 크기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효율적인 정부, 실패하지 않는 정부일 겁니다. 정부가 잘하면 다 정부에게 맡겨도 좋지만 대개는 정부가 잘 못하니까 시장에 맡기라는 게 그동안의 이론이었는데 한번 좀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12월 6일 손에 잡히는 경제, 내년 4월부터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를 더 무겁게 물리기로 했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로 더 물리는 건지, 내년 4월 이전에 집을 팔아야 되는 분들은 어떤 집을, 어디에 있는 집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좀 구체적인 내용을 세무전문가 한 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법인세를 내리면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이런 청취자분의 질문은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고요. 요즘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의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의 위험성 어떤 게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죠. 광고 잠깐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뉴스 따라잡기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럽연합이 우리나라를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에 포함시켰어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17개 국가라고 해서 다른 국가들은 어딘가 살펴봤더니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네. 바베이도스, 괌, 마카오, 마샬 제도, 팔라우, 파나마, 듣는 나라는 좀 기분 안 좋습니다만 이게 나라인지 아닌지 애매한 나라들도 섞여 있어요. 흔히 듣보잡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었나요? 예. 그러니까 잘 모르는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섬나라거나. 대한민국은 네. 굉장히 이 안에서는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꼈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제 사실 외신에서 이런 뉴스가 보도됐다라고 처음에 뉴스 떴을 때 몇몇 분들은 이거 잘못 쓴 걸 거야. 아마 북한일 거야. 노스코리아를 사우스코리아로 잘못 봤을 거야. 이런 얘기도 좀 했었는데요. 실제로 사우스코리아 맞죠? 예, 아침에 새벽에 유럽연합의 재무장관들이 공식적으로 이전 언론 보도로는 11개 안에 포함됐다 이렇게 됐는데 17개국이 지금 나왔고요. 그 17개국에 우리나라가 당당히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지금 탈세 환경을 조장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국제적인 조세 분위기를 해친다 이 말일 텐데. 유럽연합이 판단했을 때 네. 자신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들 국가의 조세 감면 제도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면 경제 자유구역 해가지고 혜택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조세 회피로 이용될 만한 유해한 조세 제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본 거고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처럼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세금 깎아주는 그런 제도가 네. 그들이 보기에는
그 기업들의 탈세 내지는 절세를 방조 또는 유도한다고 보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국 기업에 대한 소득, 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줘서 이 세제에 대한 투명성이 좀 떨어지는 국가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것이고, 네. 그래서 이들을 일단 이게 사실 나온 게 작년쯤으로 기억되는데 전 세계 뭐 탐사보도 기구들이 우리나라에도 그 당시에 뉴스타파라는 데가 같이 보도를 했었는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조세회 피처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게 좀 이슈가 크게 됐거든요. 그래서 국가별로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자. 그래서 유럽은 스스로 이런 조세회 피처 국가들에 해당될 수 있는 나라들의 여러 가지 그 감면 혜택들을 전체 점검을 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나라들의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나온 게 이제 이 조세 회피 지역 블랙리스트인데요. 예. 현재까지는 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그래서 어떤 제재를 한다 이런 것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내부에서도 아직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국가들은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서는 이 국가들을 뭐 제재를 좀 하자라는 데도 있고요. 네. 아직은 뭐 이르다 뭐 좀 더 향후에 개선되는 모습을 보고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안 그래도 우리가 지난 바로 뭐 며칠 전이죠. 그 구글, 애플, 페이스북 이런 네네. 다국적 IT 기업들이 아일랜드 쪽에다가 저 회사를 하나 세워놓고 거기로 전 세계 이익을 다 보내는 바람에, 그리고 아일랜드는 세금도 제대로 안 걷고 이런저런 제도 때문에, 그래서 다 거기 가서 앉아 있어서 그 어느 나라도 세금을 제대로 못 걷고 있다. 가만히 앉아서 아일랜드만 약간 득보고 있다 하면서 아일랜드를 좀 비난하는 거죠. 그렇죠. 세법을 좀 바꿔주지. 왜 당신들 세법 그렇게 만드는 바람에 그 전 세계 국가들이 세금 못 걷게 만드나 그런 네. 핀잔을 좀 줬는데, 유럽 시각에서 보면 대한민국, 코리아도 뭐 아일랜드나 큰 차이 없어 이런 시각인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논란은 좀 있어요. 지금 기획재정부가 이게 유럽연합에서 이렇게 발표되자마자 강하게 반발하는 뭐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획재정부 쪽에서 지금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사실 앞서 말씀드린 조세 피지역과 관련된 국제 이슈가 떠오르고 난 다음에 BEPS라고 해서요. 네.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한 조세 회피 행위 프로젝트라는 게 그 OECD와 G20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국가의 이런 조세와 관련된 그 감면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실제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고쳐 나가자. 그래서 기준들을 몇 가지를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지금 적용 대상을 보고 있는 게 금융하고 서비스업 등 이동이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저 아일랜드에 꽂아놓고 거기서만 세금 내고 우린 세금 다 냈어요. 이런 것 좀 단속하자는 거였다. 예, 그리고 금융분야까지 포함을 해서요. 네. 이 두 분야에 한해서 보자라고 했고, 유럽연합 역시도 이것과 관련돼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한 조세 피처는 여기에 제조업을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외국계 제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네. 공장을 돌리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국제 기준을 어기고 너네 기준을 들이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야. 제조업체의 절세까지도 유럽은 사실상 탈세로 보자는 거고, 예. 그 전까지는 제조업체 말고 지적재산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IT 기업만 보자는 게 세계적인 합의였다는 뜻이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국제 합의에 어긋난다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요. 하나 더는 유럽연합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너네 소명을 하라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명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건 좀 문제 있지 않냐? 이거 너네 없애거나 뭐 어떻게 해야 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알았다, 우리랑 좀 합의를 해보자 그러면 우리도 너네가 문제 있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볼게라는 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야 빨리 폐기 안 하면 블랙리스트에 넣을 거야라고 네. 하고 이번에 블랙리스트에 했다, 넣어버렸다라고 해서 조금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적받은 이 경제 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게 네. 여기서 제품을 만들어서 여기서 공장 짓고 회사 세워서 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세금 적게 걷겠다는 네네. 거잖아요. 거의 네. 안 걷거나. 네네. 그런데 원래 그 기업 간의 법인세라고 하는 건 A국의 기업이지만 B국에 가서 공장을 돌리면 일단은 B국에다 세금을 내고, 네. 그렇지만 다시 모국인 A국으로 와서 세금 계산을 다시 해서 총 100억 원을 내야 되는데 B국에서는 20억 내고 왔으면 80억 여기다 더 내. 이런 식으로 예. 결국은 자국의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건데 네네.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거기서 예외였어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일종의 총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야 될 네. 세금을 다 내야 되는데 네. 조세 감면 지역에 해당이 되면 네.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50억을 내야 될 세금이 있었는데 예. 우리나라 조세 감면 지역에 와서 이걸 반 삭감이 돼서 25억을 냈다라고 냈으면, 하면 네. 50억을 낸 걸로 쳐줍니다. 아, 자기 나라 돌아가면?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자기 때문에 나라 이제 돌아가면 사실상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러네요. 그게 이른바 자기 나라 입장에서는 기분 별로 안 좋다 이거군요.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올랐군요. 우리나라가. 애플도 이런 식으로 아일랜드에다가 세금 몰아주다가 그동안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네네. 그래서 아일랜드가 애플한테 세금 걷어라. 안 그러면 자꾸 모두 다 아일랜드로 갈 거 아니냐라고 유럽연합이 아일랜드에 압력을 넣었는데 네네. 결국은 아일랜드 정부가 그래 그럼 세금 거둘게 라고 하고 애플도 내기로 했나 봐요. 17조 원이나 추가로 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유럽 쪽에서 이 법인세들 관련해서 조세 회피와 관련된 부분을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게 지금 우리나라도 뭐 블랙리스트에 올랐지만 애플하고 1년여를 끌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아일랜드를 이용해서 조세 회피처를 이용을 해서 유럽 돈으로 130억 유로 약 우리 돈으로 하면 17조 7천억 원 정도의 세금을 안 냈다라고 지금 네. 얘기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내라고 애플 쪽에 요구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결국에는 아일랜드 정부가 EU에서 계속 압박이 들어오니까 애플을 EU에 제소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국 애플이 이 돈을 내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 합의를 한 상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결국에는 아일랜드만이 아니라 EU 전체에서 애플이 앞으로 판매를 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계속 회사를 압박하다 보니 EU라는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결국 애플이 손을 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세금을 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분명히 이 IP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거래는 되고 있는데 서버는 해외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 물려야 되느냐의 문제가 막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런 이슈들이 국내에서도 애플과 뭐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과 여러 개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당연히 돈 벌었으면 세금은 내야 되는데 아일랜드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세금 깎아주는 혜택이나 주니까 전국의 전 세계 IT 기업들이 아일랜드에다 회사 세우지. 네. 이런 기능마저 없으면 아일랜드에 오겠냐?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사냐? 네네. 파리에는 에펠탑이라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먹고 사는 방법이다.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만들어서 외국인 투자자 유치하는 게 그들의 네네. 입장에서 보면 탈세 내지는 절세를 방조하는 걸로 느끼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해야 일자리 생기지 그럼 저기 저 극동 아시아에 있는 한국에 누가 공장 짓겠나라고 하면 사실 아일랜드랑 같은 동병상련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금융사들이 대부분 이렇게 조세 피처들을 이용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적재산권, 그다음에 IT 기술이 발전되면서 모바일 속에서 컨텐츠가 오가는 교역량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 그게 더 큰 문제로 발전을 했고요. 네. 이게 결국에는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다 보니 전 세계 국가들이 예전에 금융은 그냥 눈 감아줬던 데에서 야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법인세가 너무 많이 줄잖아요. 국가 입장에서는 네. 조세가.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잣대를 새로 만들고 규제들을 해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들어와 보죠. 네. 최저임금위원회 이게 이제 매년 최저임금 결정하는 위원회인데 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리자라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상태고 내년에도 16% 정도의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기준점을 뭘로 볼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최저임금 3위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최저임금법에 근거해서 최저임금은 사실상 뭐 여러 가지 기본급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당으로 받는 금액, 그다음에 뭐 식비, 그다음에 상여금 이런 것들은 지금 최저임금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한 달에 그러니까 근로자들에게 매일 10,000원씩 점심값을 주는 회사는 네. 사실상 20일 근무하면 20만 원을 근로자한테 더 주는 건데 네. 그거는 월급 안 준 걸로 친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건 계산할 뭐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제 재계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실제로 근로자들한테 주는 돈이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네. 잘못하면 대기업을 다니면서 4천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전체 통 연봉을 받는 사람도 이 기준을
적용을 하면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니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이나 이런 것들은 최저임금을 이제 산정을 할 때 삼입 범위에 넣어달라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상황입니다. 예. 자신들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금 최저임금 TF라는 것을 만들고 앞으로 계속해서 인상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법론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얘기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최종 이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고요. 오늘 이걸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 연구 결과 안에 그 정기 상여금은 네. 최저임금 상입 범위에 넣자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거면 정기 상여금으로 주지 말고 네. 점심값도 다 기본급에 넣어서 줬으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사실상 그렇죠. 상여금으로 빼고 점심값으로 뺀 이유가 이게 뭐 저 복지를 위해서 뺀 게 아니라 사실은 야근 수당, 휴일 수당 계산할 때 요거 빼려고. 네. 그래서 우리는 기본급만 계산하면 당신 일당이 하루에 5만 원이니까 야근했으니까 뭐 5만 원 받아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려고 이렇게 빼놨던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시 저 기본급으로 넣어야지. 최저임금 계산할 때만 이렇게 살짝 넣어주고 야근 수당, 휴일 수당 계산할 때는 다시 빼고. 지금 말씀하신 안 게 되죠. 사실은 노동계의 주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당이랑 뭐 정기 상여금이라 그래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거긴 하지만 사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경영 환경에 따라서 줄고 늘고 하는 안 나와도 상황이기 때문에 할 말 없는. 안 나와도 네. 할 말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걸 임금으로 보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좀 어떻게 해결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양쪽이 사실은 양날의 칼을 쥐고 있는 거라서.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이영호 씨가 미국의 법인세가 지금 35%에서 20%로 낮아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율이 낮아지면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은 각각 어떤 혜택과 손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옆집에 놀러 갔다가 옆집 꽃병을 깨면 그 집에서도 한 번 혼나고 우리 집 와서도 혼나잖아요. 왜 옆집 꽃병 깼냐고. 그런데 옆집에서 아주 많이 혼나고 왔으면 우리 집에서는 좀 덜 혼나죠. 옆집에서 많이 혼났으니까. 근데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업이 옆 나라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하면요. 일단은 미국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도 또 한 번 세금을 냅니다.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서. 그런데 두 번 내면 억울하니까 우리나라 세금 계산할 때는 미국에서 낸 세금은 세액에서 빼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100억 원의 세금을 냈는데 만약 이 기업이 한국 기업이었다면 한국국세청에는 120억 냈어야 된다. 만약 그런 계산이 나온다면 결국 그 기업은 총 120억 원을 내긴 내야 되는데 100억 원은 미국에서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건 낸 세금으로 간주하고 한국에서는 20억 원만 추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에서 사업하는 기업은 두 나라 중에 세율 높은 나라의 세율을 적용받아서 세금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에는 미국이 법인세가 더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높든 낮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 중에 세율이 높은 나라의 세율을 결국은 자기들은 내야 되는데 고향인 미국은 어차피 세율이 높으니까 한국이 세금 적게 받아봐야 결국 미국 가서 추가 세금 더 내야 되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요즘처럼 미국이 법인세율을 자꾸 내리면 그러다가 한국보다 낮아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미국 회사들은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냥 미국에 있었으면 낮아진 미국 세율을 적용받았을 텐데 괜히 한국에 왔다가 세금 더 내네? 이제 이런 계산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한국 지사에는 이익을 적게 내도록 이런저런 조절을 하겠지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똑같은 계산법입니다. 극단적으로 만약 미국이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제로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미국 기업들은 그날 만세를 부르겠지만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결국은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의 법인세율만큼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요. 둘 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인세율이라고 하는 걸 요즘 우리나라도 올릴 거냐 내릴 거냐로 고민을 많이 하고 최근에 또 올리기도 했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보다 법인세가 높아지냐 낮아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보다 낮으냐 다른 나라보다 높으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다국적 기업들 입장에서는 둘 중에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되니까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한국으로 갈지 말지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다행히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많이 낮아서 한국이 사실 법인세를 내리든 올리든 별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우리나라 법인세가 다른 나라들보다 낮을 때는 법인세 내린다고 외국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오거나 하지는 않은데요. 어차피 뭐 자기 나라 가면 너 한국에서 세금 싸게 냈네? 이만큼 더 내. 이런 식으로 추가 세금을 거두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들보다 높아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고 그때는 법인세를 좀 내리는 게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내년 4월 1일부터는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지금보다 세금을 훨씬 무겁게 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뉴스를 들어서 다들 알고 계신데 우리나라 모든 집들이 다 그렇다는 건지 아니면 일부 지역만 그렇다는 건지 뭐 그러면 무조건 싸게라도 빨리 팔아야 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아서요. 안수남 양도세 전문 세무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순환입니다. 예. 그 내년 4월에는 뭐 다주택자들 집은 양도세가 중과된다고 하던데 4월부터요. 얼마나 더 많이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까? 우선 내년부터 된다고 그러니까요. 예. 이 중과세 규정 8대책이 모두 내년인 줄만 알고 계시는데 예. 사실은 8월 3일부터 바로 중과세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어허, 예. 즉 이제 투기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서울의 11개 구하고 예. 세종시가 지금 당장에 지금 8월 3일부터 중과세가 되고 있어서요. 예. 이 지역에 계신 양도하시는 분들 주택은 3주택 이상만 중과세를 하니까 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 그분들은 내년 4월에는 더 추가로 바뀌는 건 없어요? 이미 서울의 주요 지역과? 지금 투기 지역이라는 것이 예. 조정 대상 지역으로 확대가 돼 버리니까 예. 당연히 이제 투기 지역도 포함된 개념에 이제 중과세가 도입되는 거죠. 예. 내년에는 그 예. 자동으로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중과세가 되는 거고요. 아, 이미 한번 중과세 11개. 됐고 이분들은 내년 예. 4월에도 한 번 더 무거워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더 올라가 버리죠.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2주택자가 10% 가산되고, 예, 3주택자는 무려 20% 가산되는데, 네. 소득세율 최고세율이 지금 40%에서 내년에 또 42%까지 그나마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최고세율은 52%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20% 더 되는 분들은 최고 62%까지 올라가고요. 예. 거기다가 지방소득세가 또 10% 붙으니까 예. 3주택자 경우는 68.2%가 중과세 된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은 그분은 몇 퍼센트를 냅니까? 내년 4월 이후에는 68.2%인데. 네. 지금 팔면 그럼 지금은 얼마나요? 3월 말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예. 예, 최고세율이 42%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예. 예, 10%인 지방소득세까지 합해더라도 46.2%가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68.2%로 한 높아져 20% 버리니까 포인트 정도 더 내는 거네요. 차익에 대해서. 예. 그럼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또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10년 이상이면 최대 이제 30%까지 해줬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을 없애려고 해주고 있는데 요거 이제 아예 안 돼 버리니까요. 아. 예. 그래서 저도 어마어마한 세금 차이가 납니다. 차익이 예를 들면 한 1억쯤 나신 분은 네. 지금 팔면 대략 한 4천만 원 낸다는 거고 네. 4월 지나서 팔면 한 6, 7천만 원 낸다는 거니까 한 2, 3천만 원 네. 차이인데 네. 4월 이후에 팔면 집값을 2, 3천만 원 더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좀 기다려볼 만한 생각이지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장기 보유 네. 특별공제가 안 되면 또 거기 네. 때문에 세금 더 늘어나는 게 있나 보군요. 네,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지금 1억짜리 기준에서 5년하고 10년 넘은 것들 예. 예, 따져보니까 지금 5년 이상 보유했으면 한 1,600, 10년 이상 보유했으면 1,600밖에 안 나오거든요. 1억 양도차익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이제 내년 4월 1일 넘어가 버리면 5년짜리 같으면 이제 5년도 의미가 없죠. 다 2주택은 3천만 원 이상. 네. 그다음에 3주택은 4천만 원 이상이 나와버리고요. 이제 5억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실감이 납니다. 5억 정도 양도차익이 났다 보면 예. 10년 이상 보유하면 됐을 경우 한 지금 현재 1억 2천밖에 안 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지금 세금만 한 2주택자는 배인 2억 4천이 나오고요. 네. 3주택자의 경우는 지금 3억 이상이 나와버려요. 아,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집을 차익이 많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 집 산 지 20년이에요, 10년이에요 그러면 많이 깎아주는 게 있었는데 내년 4월부터는 집을 1년 만에 파는 분이나 10년 만에 파는 분이나 똑같이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 내게 되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 바로 명목소득이 바로 세금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사실은
사실은 오래오래 집 갖고 있었던 분들은 차익이 더 많을 텐데 당연하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더 타격이 크군요. 당연합니다. 장기보유한 주택들이 양도택도 많이 나는 데다가 장기보유 특공제 많이 받았었는데 이거 못 받아버리니까 타격이 가장 커져버리죠. 그 말은 내년 4월 이전에 매물들이 좀 나온다면 오래된 집들이 많이 나오겠습니다. 내년 4월 1일부터는 매물이 오래된 집은 아예 나오질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4월 전에 이제 내년에 좀 4월 매물이 전에 나온다면. 지금 유예 규정 중에 지금 내놓으려면 다 집어는 내놔야 되고요. 이번에 못 팔아버리면 4월 1일 이후는 알겠습니다. 아예 거래가 중단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4월 이전에는 다주택자들은 가능하면 집을 파는 게 좋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파시려면은 4월 1일 이전, 3월 말 이전에 좀 팔아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주택이 다 중과세가 적용돼요. 즉 뭐 시골 읍면 지역에 있는 것도 갖고 있는 집을 다 더해서 2채 넘으면 똑같은 기준이 적용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1세대 주택은 모든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집을 주택수로 계산하는데요. 중과세 규정은 그 뭐 다 중과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기 바람이 계속 불고 있는 지역에 있는 주택들을 우선 대상 주택으로 법에다 정해놨어요. 그래 놓고 이것이 이제 투기가 실제 성행이 되면 그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고시가 되면서 중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에 속한 주택만 팔 때 중과세가 돼요?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놓은 중과세 대상 주택들을 먼저 본인들이 판단해 보셔야 되고 그거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은 모든 주택이 다 중과세 대상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번에 4월 넘어가면 중과세 되니까 가능하면 팔려면 4월 이전에 팔아야 되는 집이라는 건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 안에 들어있는 집이고 주택만 대상이 되고 알겠어요.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딥니까 지금?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은 지금 25개 시군과 25개 구가 다 들어가 있고요. 서울 전 지역? 서울 전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경기도는 7개 시만 들어가 있잖아요. 과천, 광명, 남양주, 뭐 이제 지금 성남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부산에 7개 구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시까지 포함해서 전국에 지금 40개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그럼 서울, 경기, 부산하고 세종시에 있는 집들만 그 고민이네요. 그렇습니다. 4월 1일부터는 거기에 있는 집 중에서도 이제 수도권에 있는 집들은 다 주택수에 들어가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가 아니라서 3억을 초과하는 주택만 중과세예요. 그럼 세종시에 있는데 3억 이하짜리는 기준시가 기준이겠죠? 그렇습니다. 공시가격 3억 미만짜리 이하짜리는 또 중과세가 괜찮다?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럼 각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얼른 파는 게 나을지 아니면 계속 갖고 있을지를 생각해 볼 만한 고민일 텐데. 어떻습니까? 세무사님이 이제 세금 문제로만 보시기엔 가능하면 빨리 파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뭐 하면 뭐 특별히 큰 뭐 손실은 없다고 조언도 해주십니까? 어떠세요? 요즘 고민 많이 상담하실 텐데. 오신 분들이 더 잘 아는데요. 사실은 저희들보다 저희들은 이제 부동산 경기 잘 모르지만 오신 분들 생각들이 뭐냐면 어차피 이건 지금 투기를 잡으려는 정책적인 것이라서 투기가 안정되고 잡히면 다시 이거는 이제 해제되고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정책 바뀔 그러면 것이다. 어차피 지금 4년에서 5년은 거래를 못 하니까 그럼 그 사이에 지금 장기 임대주택이나 준공급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해놓으면 소득세도 사실 큰 부담 안 되거든요. 그것도. 그다음에 종부세도 합산배제되니까 종부세도 없죠. 재산세도 감면되죠. 그래서 지금 임대사업자가 상당히 많이 문의가 많아졌고요. 또 그쪽으로 가려는 분들이 지금 대세를 많이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집이 지금은 뭐 기준시가 기준으로 6억으로 알고 있는데 6억 이하짜리 집이라면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게 나쁘지 않다 이 말이네요. 아니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제 오는 단점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연 5% 이상을 인상을 못 한다. 그다음에 의무 임대 기간까는 못 판다. 근데 의무 임대 기간까지 못 파는 거는 다주택 중과 규정에 걸려 있기 때문에 아예 못 파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뭐 타이에 의해서 못 팔도록 돼 있으니까 그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제혜택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여지고요. 5% 인상률도 주택 가격이 안정돼 버리면 5% 받는 것도 쉽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시장에서는. 그것도 그렇게 장애 요인은 아니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건강보험료 같아요. 그러니까 안 내던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셔야 되는 상황이 오지요. 그걸 제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제 지역의료보험에 이미 가입돼 있는 사람들은 또 그것도 장애 요인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알겠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그걸 정상화 시킨다고 하니까 또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인터뷰하는 도중에 청취자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오셨는데 대체로
이것도 2주택이나 3주택에 포함되나요? 나 다주택자예요? 이런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노부모 모시기 위해서 노부모도 집에 한 채 계시고 저도 하나 있는데 노부모를 저희 집에다 모시고 그 집은 팔 수 없어서 세 줬어요라든가 결혼을 앞두고 원래 여자친구도 집이 하나 있었고 저도 작은 집이 하나 있었는데 합치면 2주택자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인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혼인으로 인해서 지금 합가한 경우에는 세법에서 특별하게 그거는 각자 결혼 전에 몇 채 있냐는 기준만 갖고 중과세를 적용해요. 영원히요? 집을 결혼하기 전에 각자가 몇 채씩 갖고 있었냐. 그때 두 채씩 갖고 있어서 그럼 중과세 대상이지만 한 채 갖고 있다 합해져 갖고 두 채 된 거는 혼인으로 인한 이것이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을 막는 효과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중과세를 안 하고 있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또 합친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걸 5년 안에만 팔면 또 중과세를 안 합니다. 그것도. 그 혼인한 것도 5년까지만 봐주는 거죠. 그럼. 아니 혼인해서 비과세는 5년까지 봐주지만 중과세 규정은 양도식에 상관없이 그래요? 아마 그거는 봐줄 것 같아요. 지금 2주택 중과세 규정은 종전에 있다가 폐지해버렸잖아요. 그다음에 다시 내년도 시행령에서 다시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입법 예고는 안 됐지만 기존에 있었던 법에서는 혼인의 경우에는 지금 예외 규정을 따라 두었습니다. 그거는. 그 기한 없이. 기한 없이 이제 그렇구나. 결혼 전에 두 채 갖고 있는 것은 중과세 대상이지만 혼인으로 투체된 것까지는 결혼을 막아버리는 문제가 생겨서 그거는 봐주도록 예외적인 규정을 두었었습니다. 집도 두 채가 있으시고 곧 결혼도 하시고 축하드립니다. 두 채를 갖고 있으면서 결혼하면 이제 그걸 그렇게 해서 세 채가 됐다면 두 채로 중과세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 주택 팔 때도 이것저것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는 하는데 오늘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좀 조언 듣고요. 또 한번 궁금한 게 있으면 안세무사님이 연결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즘 가상화폐, 암호화폐들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인데요. 그래서 정부도 이걸 규제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규제를 하자는 여론도 생기고 있는데 어떤 쪽에 규제가 되어야 될지 가상화폐 열풍을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기자 한 명을 연결했습니다. 중앙일보 고란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의 하루 거래 금액이 1조 원어치가 넘는다고 해요. 그 옛날이고 최근에는 그 전체 합쳐서 한 3조가 넘습니다. 아이고.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고 기자께서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상화폐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업계에서는 이걸 이제 암호화폐라고 부릅니다. 이 가상화폐라고 하면 게임머니나 옛날 싸이월드의 도토리 같은 것하고 이제 같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비트코인 등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 기반 화폐라고 해서 크립토커런시 해외에서는 이렇게 부르고요. 국내에서는 업계에서 암호화폐라고 부르고요. 이 먼저 시장 특성을 설명드리자면 암호화폐의 특징이 1년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거래 시장이? 네, 주식 시장하고는 다른데요. 주식 시장 3시 반이면 문을 닫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에는 뭐 알파벳이나 구글, 아마존 이런 게 상장돼 있지만 한국에는 삼성전자가 상장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암호화폐 시장은 종목이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한국에서도 거래되고 미국에서도 거래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24시간 365일 거래가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고 변동성이 이게 주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한가 하한가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과열되는 건 올해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게 연초에 180만 원 하던 게 현재 한 2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두 배도 못 오른 건데 비트코인은 연초에 12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00만 원이 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르니까 사람들이 오르니까 이제 또 오를 거다 그런 기대를 갖는 거군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4시간 거래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비트코인 좀비가 양상되고 있습니다. 자지도 못하고 가격 확인하고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가면서도 학교에서 회사에서 수시로 가격만 하면서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거죠. 다만 이제 저는 뭐 시장에서는 가격이 많이 오르는 자산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하면 이거 왜 오르냐 그러면 지금은 월세로 80만 원밖에 못 받는 아파트지만 이 동네에 사람들 많이 살고 그러면 월세가 200만 원 나갈 수도 있고 300만 원에 나갈 수도 있으니 그때 생각하면 이 가격 싼 거
죄송합니다. 이 가격 싼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오르는 거고, 예를 들면 코스닥의 어떤 주식이 오를 때는 지금이야 1년에 돈을 이거밖에 못 벌지만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이 제품이 상용화만 돼봐라. 뭐 이익이 수십 배 늘어날 거다라는 논리와 기대로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테니 지금 가격은 싸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 논리가 뭐예요? 그게 현실화되든 현실화 안 되든 뭔가 스토리는 있어야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이게 보자면 좀 역사가 긴데요. 네. 이 비트코인이 처음 생겨난 게 2009년 1월입니다. 그 이때를 생각해 보시면 2008년 9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가 위기에 닥쳤고,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다시 말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달러를 찍어서 전 세계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한 거죠. 이 돈을 공급을 하면 자산 가치가 오르는 거죠. 예. 그러면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부는 늘어나지만 이 근로소득으로 먹고 사는 노동자의 부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부가 상위 계층으로 집중되는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이렇게 중앙화된 권력, 곧 중앙은행에서 마음대로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법정화폐, 달러나 원화 같은 이런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비트코인이라는 법정화폐입니다. 탄생 배경을 설명하자면 그렇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전 세계가 앞으로 비트코인으로 돈을 쓰자, 달러를 쓰든 다른 돈으로 쓰면 정부가 마음대로 돈 찍어내니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정부와는 다른 중앙화된 권력이 통제하는 화폐와는 다른 분산화된 화폐, 이걸 탈중앙화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화폐를 만들자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생겨난 거고, 그 소위 말하는 디센트럴라이즈드가 비트코인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발행량이 아까는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달러는 그렇죠.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급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 비트코인이 전 세계 공용화폐가 될 수도 있으니 그때가 되면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높겠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거는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1%라도? 그 부분에서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국내 같이 금융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비트코인의 실용 가치를 잘 못 느끼는데요. 이 짐바브웨나 지하 경제가 발달한 이 남미 등 베네수엘라 등을 보면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통 사람들도 체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나라에서는 달러를 쓰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렇지만 달러보다는 이 국경 간 경계가 없는, 나라 간 경계가 없는 비트코인이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실제로 비트코인이 지금은 $10,000가 넘어섰다 했는데요. 2009년에 생겨나서 한 2012년까지는 $1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다가 이게 갑자기 뛰었거든요. 2013년에. 그때가 바로 키프로스 사태가 났을 때입니다. 알겠어요. 구제금융 신청하면서 은행 예금에 세금을 물리겠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물론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을 1억 원에도 팔고 그게 10억으로도 팔리고 하고 그림 올라가는 거야. 그거야 나는 이게 좋으니까 10억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격이 결정되는 거니 그걸 시비할 생각은 아닌데 비트코인이 앞으로 전 세계에서 화폐로 사용될 거라고 하는 상상은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화폐를 동일한 화폐로 쓰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경기가 다르니 이 나라 기준금리와 저 나라 기준금리는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같은 통화를 못 쓰는 건데 이거를 비트코인을 전 세계에서 같이 쓸 수 있는 건 그래서 가능성이 1%도 안 되는 것이고 특정 나라에서 쓴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 정부가 그 비트코인을 인정해야 되는데 발행도 할 수 없고 본인들도 가질 수 없는 걸 왜 인정하겠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 상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도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거는 일단 그 발행량이 제한됐기 때문에 공급이 제한됐는데 앞으로 이게 쓰임새가 늘어난다. 아마존에서도 쓰고 맥도날드에서도 결제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제한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해서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사실 가격이 오르는 거는 그 CM이나 CBOE 같은 그 미국의 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내놓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이 나온다는 것은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요. 네. 지금은 개인들 자금만 들어오던 시장이었는데도 이렇게 가격이 올랐는데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 시장이 얼마나 더 커질까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한 거죠. 물론 뭐 미술품 펀드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관 자금 들어오면 오를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이게 화폐의 기능을 할 거라고 하는 논리에 대해서 자꾸 납득이 안 가서 혹시 다른 논리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뭐 그 업계 종사하는 사람도 이게 화폐로서의 완전 법정 화폐를 대체할 거다라는 것보다는 그 서로 공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더 많은 것 저는 같아요. 공존이라고 하려면 이 화폐의 가치가 안정이 되어 있어야 공존이라는 것도 할 텐데 화폐 가치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게 화폐로서 가치를 갖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있어서도 이게 이제 그 시장이 어느 정도 더 커지고 성숙화되면 가치가 안정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아예 어떤 분들은 화폐의 가치 중에서 교환 가치 같은 부분은 아예 무시를 하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 이 금과 같은 저장 가치의 최고 수단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거야 뭐 그럴 수 있겠죠. 금이라고 하는 게 뭐 반짝반짝 빛나기만 하지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한 돈에 20만 원이겠나라고 하면 그 논리도 맞으니까요.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가치를 인정하면 알겠습니다. 그 가치가 있는 거죠. 뭐. 시간이 길진 않은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비트코인을 만약 사면 지금 이게 어딘가에 등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산 비트코인이 실제로 잘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일단 이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방법이 뭐 크게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개인 지갑을 사용하는 게 있고 거래소에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투자가들이 그냥 거래소에 놔두십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사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이죠. 그럼 그냥 거래소에 맡기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그런 셈이죠. 그리고 그렇지만 해외에서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는 일도 많고 혹시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해서 개인 지갑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개인 지갑은 비밀번호의 프라이빗 키라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개인이 관리하고 알겠습니다. 해킹에서 자유롭도록 그 USB 같은 형태로 이제 보관하는. 그래서 거래소를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된다는 뜻이네요. 잘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거래소가 횡령하면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도화가 필요하다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죠. 중앙일보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감면 혜택들을 전체 점검을 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나라들의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나온 게 이제 이 조세 회피 지역 블랙리스트인데요. 현재까지는 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그래서 어떤 제재를 한다 이런 것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내부에서도 아직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국가들은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서는 이 국가들을 뭐 제재를 좀 하자라는 데도 있고요. 아직은 뭐 이르다 뭐 좀 더 향후에 개선되는 모습을 보고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안 그래도 우리가 지난 바로 뭐 며칠 전이죠. 그 구글, 애플, 페이스북 이런 다국적 IT 기업들이 아일랜드 쪽에다가 저 회사를 하나 세워놓고 거기로 전 세계 이익을 다 보내는 바람에 그리고 아일랜드는 세금도 제대로 안 걷고 이런저런 제도 때문에 그래서 다 거기 가서 앉아 있어서 그 어느 나라도 세금을 제대로 못 걷고 있다. 가만히 앉아서 아일랜드만 약간 득보고 있다 하면서 아일랜드를 좀 비난하는 거죠. 그렇죠. 세법을 좀 바꿔주지. 왜 당신들 세법 그렇게 만드는 바람에 그 전 세계 국가들이 세금 못 걷게 만드나 그런 핀잔을 좀 줬는데 유럽 시각에서 보면 대한민국 코리아도 뭐 아일랜드나 큰 차이 없어 이런 시각인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논란은 좀 있어요. 지금 기획재정부가 이게 유럽연합에서 이렇게 발표되자마자 강하게 반발하는 뭐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획재정부 쪽에서 지금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사실 앞서 말씀드린 조세 회피 지역과 관련된 국제 이슈가 떠오르고 난 다음에 BEPS라고 해서요.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한 조세 회피 행위 프로젝트라는 게 그 OECD와 G20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국가의 이런 조세와 관련된 그 감면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실제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고쳐 나가자. 그래서 기준들을 몇 가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지금 적용 대상을 보고 있는 게 금융하고 서비스업 등 이동이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저 아일랜드에 꽂아놓고 거기서만 세금 내고 우린 세금 다 냈어요. 이런 것 좀 단속하자는 거였다. 그리고 금융분야까지 포함을 해서요. 이 두 분야에 한해서 보자라고 했고 유럽연합 역시도 이것과 관련돼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한 조세 피처는 여기에 제조업을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외국계 제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네. 공장을 돌리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국제 기준을 어기고 너네 기준을 들이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야. 제조업체의 절세까지도 유럽은 사실상 탈세로 보자는 거고. 예. 그 전까지는 제조업체 말고 지적재산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IT 기업만. 결국 애플이 이 돈을 내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 합의를 한 상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결국에는 아일랜드만이 아니라 EU 전체에서 애플이 앞으로 판매를 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계속 회사를 압박하다 보니 EU라는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결국 애플이 손을 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세금을 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분명히 이 IP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거래는 되고 있는데 서버는 해외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 물려야 되느냐의 문제가 막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런 이슈들이 국내에서도 애플과 뭐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과 여러 개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당연히 돈 벌었으면 세금은 내야 되는데 아일랜드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세금 깎아주는 혜택이나 주니까 전국의 전 세계 IT 기업들이 아일랜드에다 회사 세우지. 네. 이런 기능마저 없으면 아일랜드에 오겠냐?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사냐? 네네. 파리에는 에펠탑이라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먹고 사는 방법이다.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만들어서 외국인 투자자 유치하는 게 그들의 네네. 입장에서 보면 탈세 내지는 절세를 방조하는 걸로 느끼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해야 일자리 생기지 그럼 저기 저 극동 아시아에 있는 한국에 누가 공장 짓겠나라고 하면 사실 아일랜드랑 같은 동병상련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금융사들이 대부분 이렇게 조세 피처들을 이용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적재산권 그다음에 IT 기술이 발전되면서 모바일 속에서 컨텐츠가 오가는 교역량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 그게 더 큰 문제로 발전을 했고요. 네. 이게 결국에는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다 보니 전 세계 국가들이 예전에 금융은 그냥 눈 감아줬던 데에서 야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법인세가 너무 많이 줄잖아요. 국가 입장에서는 네. 조세가.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잣대를 새로 만들고 규제들을 해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들어와 보죠. 네. 최저임금위원회 이게 이제 매년 최저임금 결정하는 위원회인데 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리자라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상태고 내년에도 16% 정도의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기준점을 뭘로 볼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최저임금 삼위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최저임금법에 근거해서 최저임금은 사실상 뭐 여러 가지 기본급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당으로 받는 금액, 그다음에 뭐 식비, 그다음에 상여금 이런 것들은 지금 최저임금에 포함이 안 됩니다. 문제에서 풀어드리겠고요. 요즘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의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의 위험성 어떤 게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죠. 광고 잠깐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뉴스 따라잡기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럽연합이 우리나라를 조세회 피처 블랙리스트 국가에 포함시켰어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17개 국가라고 해서 다른 국가들은 어딘가 살펴봤더니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네. 바베이도스, 괌, 마카오, 마샬제도, 뭐 팔라우, 파나마 듣는 나라는 좀 기분 안 좋습니다만 이게 나라인지 아닌지 애매한 나라들도 섞여 있어요. 흔히 뭐 듣보잡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었나요? 예. 그러니까 잘 모르는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섬나라거나. 대한민국은 네. 굉장히 이 안에서는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꼈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제 사실 외신에서 이런 뉴스가 보도됐다라고 처음에 뉴스 떴을 때 몇몇 분들은 아 이거 잘못 쓴 걸 거야. 아마 북한일 거야. 노스코리아를 사우스코리아로 잘못 봤을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좀 했었는데요. 실제로 사우스코리아 맞죠? 예, 아침에 새벽에 유럽연합의 재무장관들이 공식적으로 뭐 이전 언론 보도로는 11개 안에 포함됐다 이렇게 됐는데 17개국이 지금 나왔고요. 그 17개국이 우리나라가 당당히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지금 탈세 환경을 조장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국제적인 조세
분위기를 해친다 이 말일 텐데. 유럽연합이 판단했을 때 자신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들 국가의 뭐 조세 감면 제도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면 경제 자유구역 해가지고 혜택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조세 회피로 이용될 만한 유해한 조세 제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본 거고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처럼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세금 깎아주는 그런 제도가 네. 그들이 보기에는 그 기업들의 탈세 내지는 절세를 방조 또는 유도한다고 보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국 기업에 대한 소득, 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줘서 이 세제에 대한 투명성이 좀 떨어지는 국가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것이고, 네. 그래서 이들을 일단 이게 사실 나온 게 작년쯤으로 기억되는데 전 세계 뭐 탐사보도 기구들이 우리나라에도 그 당시에 뉴스타파라는 데가 같이 보도를 했었는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조세회 피처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게 좀 이슈가 크게 됐거든요. 그래서 국가별로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자. 그래서 유럽은 스스로 이런 조세회 피처 국가들에 해당될 수 있는 나라들의 여러 가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26년입니다. 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벽을 넘었습니다. 429조 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딱 1,375억 원만 깎였습니다. 더구나 최고 세율을 올리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특히 법인세 세율이 올라간 건 1991년 이후에 26년 만의 일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정부는 소위 작은 정부를 지향했었지요. 세금을 낮추고 또 시장 기능을 높이면 모두가 살기 좋아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대로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게 소위 큰 정부입니다. 양극화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더 해야 한다는 판단인데요. 이런 판단에 따라서 새해 예산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로 편성했고 그 목표한 만큼의 실탄을 거의 다 확보한 셈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총을 잘 쏘는 실력, 큰 살림을 하는 실력일 겁니다. 작은 살림이야 쉽게 할 수 있겠지만 큰 살림은 결코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 정부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사실은 정부의 크기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효율적인 정부, 실패하지 않는 정부일 겁니다. 정부가 잘하면 다 정부에게 맡겨도 좋지만 대개는 정부가 잘 못하니까 시장에 맡기라는 게 그동안의 이론이었는데 한번 좀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12월 6일 손에 잡히는 경제, 내년 4월부터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를 더 무겁게 물리기로 했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로 더 물리는 건지, 내년 4월 이전에 집을 팔아야 되는 분들은 어떤 집을, 어디에 있는 집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좀 구체적인 내용을 세무전문가 한 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법인세를 내리면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이런 청취자분의 질문은 친절한 경보자는 게 세계적인 합의였다는 뜻이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국제 합의에 어긋난다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요. 하나 더는 유럽연합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너네 소명을 하라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명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건 좀 문제 있지 않냐? 이거 너네 없애거나 뭐 어떻게 해야 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알았다, 우리랑 좀 합의를 해보자. 그러면 우리도 너네가 문제 있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볼게라는 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야 빨리 폐기 안 하면 블랙리스트에 넣을 거야라고 네. 하고 이번에 블랙리스트에 넣어버렸다라고 해서 조금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적받은 이 경제 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게 네. 여기서 제품을 만들어서 여기서 공장 짓고 회사 세워서 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세금 적게 걷겠다는 네네. 거잖아요. 거의 네. 안 걷거나. 네네. 그런데 원래 그 기업 간의 법인세라고 하는 건 A국의 기업이지만 B국에 가서 공장을 돌리면 일단은 B국에다 세금을 내고 네.
그렇지만 다시 모국인 A국으로 와서 세금 계산을 다시 해서 총 100억 원을 내야 되는데 B국에서는 20억 내고 왔으면 80억 여기다 더 내. 이런 식으로 예. 결국은 자국의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건데 네네.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거기서 예외였어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일종의 총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야 될 세금을 다 내야 되는데 조세 감면 지역에 해당이 되면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50억을 내야 될 세금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조세 감면 지역에 와서 이걸 반 삭감이 돼서 25억을 냈다라고 하면 50억을 낸 걸로 쳐줍니다. 아, 자기 나라 돌아가면?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자기 때문에 나라 이제 사실상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러네요. 그게 이른바 자기 나라 입장에서는 기분 별로 안 좋다 이거군요.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올랐군요. 우리나라가. 애플도 이런 식으로 아일랜드에다가 세금 몰아주다가 그동안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네네. 그래서 아일랜드가 애플한테 세금 걷어라. 안 그러면 자꾸 모두 다 아일랜드로 갈 거 아니냐라고 유럽연합이 아일랜드에 압력을 넣었는데 네네. 결국은 아일랜드 정부가 그래 그럼 세금 거둘게 라고 하고 애플도 내기로 했나 봐요. 17조 원이나 추가로 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유럽 쪽에서 이 법인세들 관련해서 조세 회피와 관련된 부분을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게 지금 우리나라도 뭐 블랙리스트에 올랐지만 애플하고 1년여를 끌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아일랜드를 이용해서 조세 회피처를 이용을 해서 유럽 돈으로 130억 유로 약 우리 돈으로 하면 17조 7천억 원 정도의 세금을 안 냈다라고 지금 얘기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내라고 애플 쪽에 요구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결국에는 아일랜드 정부가 EU에서 계속 압박이 들어오니까 애플을 EU에 제소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